네, 안녕하세요. 지금 먼저 블록체인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려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왜 처음에 드리냐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주위에서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블록체인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질문을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면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랑 뭐가 다르냐?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은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그 사람이 인터넷에 논문을 어느 날 공개를 했어요. 그 논문이 이제 기존의 중앙화된 그 화폐가 아닌 탈중앙화된 화폐를 자기는 만들 것이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목적은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기관, 은행 이런 거에 시스템이 필요 없이 중앙 정부기관 필요 없이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화폐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실명이 아니라 그 약간 컴퓨터 아이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몇 명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목적이고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화된 장부가 아닌 분산 장부가 필요했고 그 분산 장부를 구현시켜준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는 경영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영학과 수업 중에 MIS 수업이 있어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어떤 기술인지 배우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복학하고 처음에 딱 나왔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다가 나왔는데 당연히 3차 산업혁명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냐 이래서 되게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 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일어났길래 혁명이라고 부르지 사람들이 이러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뭐 인공지능도 배우고 IoT도 배우고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해서 막 복학하면 또 열정에 불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다 블록체인도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을 교수님 설명하면서 아 너네도 비트코인 한번 사봐라라고 했는데 전 솔직히 이해가 도저히 안 됐거든요. 이 비트코인 이거를 그 뭐 나중에 뭘로 뭔가 막 차도 막 사고 이런 걸 예시로 들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네 그때 사뒀어야 됐죠.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르고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어서 어느 정도 화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목적이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드는 건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워낙 이 가격도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지금 가격을 보시면요. 오늘만 해도 벌써 7.8%가 올랐어요. 이게 요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 비트코인이 있죠. 여기가 얘가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그런 블록체인. 그래서 사실 아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 자산으로서 접하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여기 다 있는데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등이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1등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잘 아시는 분이 아직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더리움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것도 해놓으면 재밌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시세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돈 넣어두면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잡혀 있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치로서 솔직히 안정화가 되려면은 가격 변동이 이렇게 크면은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에는 어느 정도 도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기존 화폐랑 다른 점이 블록체인을 써서 분산장부로 화폐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산장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 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이니까 화폐 시스템으로 예시를 들게요. 원래는 국가별로 은행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장이 있고 해외 주식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랫폼만 다르지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비트코인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4시간 장이 끊기질 않고 이제 특정 주식 같은 경우는 20% 이상 오르면은 이제 장을 막 더 이상 이제 종가를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막 상한가, 하한가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중간 규제 장치, 뭐 VI도 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장치가 있는데 블록체인에선 그런 장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거를 컨트롤해주는 중앙 기관이 없고 이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 투자가 되게 무섭습니다. 이 잠잘 시간도 안 주는데요. 사실 잠잘 시간 안 줬다기보다는 이 특성에 더 가까운 거죠. 지금 그래서 원래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각국의 화폐라고 해볼게요. 각국의 화폐나 화폐는 이렇게 각국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관리가 되는데요.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중앙의 기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오늘도 이렇게 철수와 영희가 예시로 끌려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철수가 영희한테 예를 들어서 5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중간에 반 친구들이 없다고 쳐볼게요. 반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철수가 영희한테 바로 빌려줬어요, 돈을. 이렇게 되면은 영희가 500원을 받았어요. 받고 나중에 입을 싹 닫고 내가 언제 500원 받았어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죠. 그럼 철수는 억울하지만 반 친구들이 영희가 인싸예요. 영희가 진짜 핵 인싸여가지고 얘네 다 포섭했어요. 철수만 아무도 안 들어. 그럼 야 너 왜 사기쳤냐 영희한테 이거 막 500원 빌려준 적 없다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철수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철수가 영희한테 돈 꺼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돈 빌릴 때도 친구한테 그냥 친구가 야 뭐 100만 원 정도 빌려줘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선뜻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여도 이 조작이 될 그 친구가 나중에 입을 싹 닫고 말 바꿔버리면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는 이렇게 중간에 누군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나중에 말이 바뀌면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 껴가지고 빌리죠. 은행을 끼면은 심지어 제가 아예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막 몇백만 원씩도 빌려주고 막 몇천만 원씩도 빌려주고 이래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은행이라는 엄청 신뢰성 있는 기관이 중간에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철수가 영희한테 500원 너무 적으니까 500만 원 할게요. 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치면은 당연히 철수와 영희가 모르는 사이여도 중간에 은행이 껴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은행이 없이 둘이서 거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은행 없이 은행은 이제 은행만 그 거래 기록을 갖고 있고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형태인데 만약에 반 친구들이 모두 다 동시에 장부를 공유받고 있어요. 그 철수와 영희한테 500만 원 빌려주면 500만 원을 빌려주는 즉시 반 친구들 모두가 500만 원을 빌려준 거를 분산장부를 갖고 있어서 기록을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철수가 영희한테 500만 원 빌려준 순간 반 친구들 모두 철수가 영희한테 500만 원 빌려줬구나라는 걸 다 장부로 갖고 있어요. 물론 반 친구들 모두가 알진 않겠죠. 장부에 엄청 많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철수와 영희가 싸웠어요. 그럼 애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했을 때 제3자가 들어와서 블록체인 분산 장부에서 확인을 해보면 철수가 영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구나라는 게 장부가 동시에 기록된 마법의 장부가 있으면 그러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철수랑 영희가 옆반 친구에서 모르는 사이여도 마음 놓고 빌려줄 수 있겠죠. 왜냐면 영희가 아무리 핵 인싸여도 이 마법의 장부를 이렇게 혼자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여자 그리고 이게 반 친구들이면 영희가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영희가 인싸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장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아무리 인싸여도 어떻게 그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 다 포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경우는 참여자들이 더 많을수록 분산 장부를 더 많이 나눠 갔기 때문에 이게 탈중앙화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에서 더 탈중앙화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 참여자들이 분산 장부를 나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문턱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턱이었는데 저는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있는 정도면은 참여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장이 상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모르고 무시해야 될 분야가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실생활에 다가와야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실생활에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저장 공간이 있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분산 장부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공유받는 것처럼 그 공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실 때 간단하게 첫 번째 비유로는 지금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상한가, 종한가도 있고 장 마감 시간도 정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중앙화된 시스템이 통제가 있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되고 이런 이유가 어떤 기관이 통제하는 화폐가 아니라 물론 이 거래소 자체는 중앙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소끼리 이렇게 그 시간에 거래를 멈춘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뭐 발행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거대한 단체도 지금 비트코인을 다 다운받고 있는 개인들을 상대로 조작을 하기에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어렵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좀 안전한 화폐로서 기술적으로
제작이 되었고, 이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지금 그거를, 기관이나 개인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화폐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거래소는 이제 사실 탈중앙화된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 얘네가 판 거기 때문에 얘는 좀 중앙화가 돼 있어서 완전히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약간 흥미를 위해 든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있는 기술적인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래서 알아둬야 될 점은 딱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나왔고요. 블록체인이 역할은 뭐냐면 분산장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그런 분산장부를 만들어주게 되면 뭐가 좋냐면, 분산장부가 없었을 때는 중앙기관, 은행이나 뭐 특정 국가라면 그 국가의 뭐 정부, 이런 거대한 주체들이, 신뢰성 있는 거대한 주체들이 거래를 입증시켜줬다고 하면은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사람한테 다 장부를 동시에 공유해가지고 거래 조작이 있을 수 없게, 있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둬서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 이렇게 특정 국가기관이나 특정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거래가 된다는 거고요. 네, 물론 이 거래 중지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예시로 든 건데, 이 거래소에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특정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 없이 교류가 되는 그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거래가 되고, 그 기록이 어떤 특정 기관에 남아서 그 기록이 관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분산장부에서 그 기록을 다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블록체인이라면 다 이렇게 분산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분산장부가 되냐? 이것도 되게 이해하시기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블록이 연결된 게 연결된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럼 이 블록 하나하나는 뭐를 의미할까요? 블록 하나하나는 이제 그 장부 한 장 한 장을 의미합니다. 장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기록되는 공간이에요. 종이 한 장이라고 할게요. 그 장부가 저희가 막 회계 처리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거래 내역을 다 기록하겠죠. 그 기록한 게 한 장 모여가지고 장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2페이지, 여기가 1페이지라고 하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 페이지가 모여가지고 장부 하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록 하나하나를 이 장부 한 장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래 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수가 영희한테 500만 원 준 게 이 블록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3페이지라고 할거예요. 블록 0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2페이지에서 철수가 0이 지금 현재까지 쓰여진 최신 정보가 3페이지면 블록 넘버는 매칭시켜보면 2가 되겠죠. 그럼 이번 블록이 현재 최고로 높은 블록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2번 블록을 통해서 1번 블록일 때 철수가 0한테 500 준 거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부의 이전 장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종에서 뒷장을 넘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장부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죠. 그 묶여져 있는 거를 체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장부 한 장 한 장을 블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2번 블록을 알고 있으면 2번 블록에 이전에 1번 블록에 대한 위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서 1번 블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시라고 하는데요. 해시. 해시의 경우에는 이것도 설명을 하면은 조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반복 설명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해시의 경우에는 이제 단방향으로 암호화를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시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블록에 대한 정보 값들을 가져와서 한 줄로 암호화를 시켜서 압축시켜버린 게 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마다 고유의 해시가 하나씩 있어요. 블록마다 고유의 해시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2번 블록에는 1번 블록에 해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블록이 연결됐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previous hash라는 공간이 있어서 1번 블록에 해시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2번 블록만 저희가 알고 있어도 여기를 통해서 1번 블록이 어딘지 해시를 통해 보여주고 1번 블록의 해시도 보내주면 1번엔 다시 0번 블록의 해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이 체인,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연결이라는 건 블록마다 고유의 해시값이 있는데 이 해시값이 현재 블록이 이전 블록에 대한 해시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블록이 서로 연결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블록이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분산장부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보값, 블록에 있는 특정 정보값들을 모아서 암호화 한 줄로 압축시킨 게 해시라고 그랬습니다. 암호화를 시켜서.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특정 정보를 조작을 했다 하면은 인풋 값이 달라지죠. 들어가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다른 값을 넣어서 넣으면 당연히 결과값도 다르게 나오겠죠. 암호 함수를 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해시는 아주 크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를 이용해가지고 블록마다 고유의 블록 해시 값을 만들어 놓고 그 블록 해시 값을 블록 안에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습을 이따가 할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당연히 실습하다 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가자면 블록체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블록체인 트릴레마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 강의에서는 크게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분류고요. 다른 뭐 국비교육 과정이나 다른 강의 커리큘럼을 봐도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으로 많이 나눠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였고요. 퍼블릭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코어를 알고 가시면 진짜 이해도가 상당히 있으신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를 해도 코어를 실제로 안 돌려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진짜 확실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습을 통해서 더 깊은 수준의 이해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프라이빗 컨소시엄 쪽에 블록체인으로는 하이퍼레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블록체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지금 1년 동안 다니는데요. 블록체인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 말고도 블록체인 실무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이퍼레저 하시는 분도 만나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제 프라이빗 경우에는 하이퍼레저 말고도 이제 코다나 큐오럼이라는 것까지 해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금융 시스템 쪽에서 하이퍼레저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이제 프라이빗 회사 단계에서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퍼블릭은 뭐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모든 참여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회사고 이게 왜 모든 참여자를 또 이렇게 분류가 되냐면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프라이빗,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단체들끼리 하거나 혼자 하거나 이런 식으로 승인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든 허가형 블록체인이에요. 그 다음에 퍼블릭은 비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허가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허가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참여자들만 받겠다 이거예요. 이 하이퍼레저가 허가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합의 알고리즘에 있는데 이 프라이빗 컨소시엄 쪽은 이제 퍼블릭은 채굴 경쟁 같은 걸 붙여서 경쟁형으로 해가지고 채굴하면 채굴 보상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해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게 되고 채굴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나오는데 지금 가격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채굴자들은 점점 더 참여해서 채굴을 하고 그렇게 될수록 장부는 더 분산이 더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서 더 많은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회사만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해운 물류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진짜 가장 사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블록체인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가지고 CBDC라는 게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권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취직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는 거의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될 겁니다.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CBDC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테스팅이 되고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앙 디지털 위안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지금 다 CBDC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지금 그 CBDC를 이제 한영에서 이제 한영이라는 컨설팅 그룹인데 거기서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연구 중이고요. 한국은행이요. 만약에 CBDC는 전제가 국가의 화폐예요. 공인 화폐예요. 한마디로 CBDC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종이 지폐 쓰잖아요. 그 국가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디지털 화폐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규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근데 이걸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CBDC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은행과 은행과의 대규모 자본 이동 위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그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피워가지고 달러 패권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위안화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리테일 분야, 소매 분야에서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공유 화폐여도 원래는 이제 국가 기관 간의 대규모 자본 이동에서만 이걸 연구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국가 기관 간의 화폐 이동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소매 리테일 분야에서도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발해지면 다른 나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이게 저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강의도 지금 온라인으로만 찍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블록체인 쪽은 지금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이 연구가.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걸로 프라이빗 쪽 컨소시엄 쪽에서는 CBDC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진짜 엄청 큰 거죠. 전 세계가 지금 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쓸지 안 쓸지는 계속 연구 중이지만 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컨퍼런스에서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라이빗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쓰려고 생각하는 국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레저인 거고요. 사실 요거는 약간 아직까지 실제 사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넥스레저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하나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물류 시스템에서 이걸 쓰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블록체인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그 진짜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프라이빗 컨소시엄을 작년에 아직 1월이니까 작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요즘 트렌드는 이제 퍼블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지 이윤이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이빗에서만 하다가 이제 다들 깨달은 거예요. 이제 퍼블릭까지 확장이 안 되면은 진짜 큰 시장을 먹지는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요즘 추세는 퍼블릭 쪽으로 사실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쪽이고요. 이제 하지만 프라이빗은 어떻게 되냐 하면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 연결돼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심화 개념이긴 한데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연구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만 이 점에 대한 연구랑 특히 국내에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막힌 이유는 이제 법이나 제도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처음 나온 거니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가 화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DID라고 해서 이제 Decentralized ID가 DID인데 그 신분증이나 아니면은 뭐 증 같은 거를 하는 것도 블록체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원래 프라이빗으로 하다가 막힌 이유가 아직 정부나 이런 데서 정부나 이제 법적 기관 이런 데서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제도만 제대로 정비되면 이 부분은 되게 빠르게 확장이 될 거고요. 저희 실생활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연구가 되고 법안이 정비돼가지고 실제로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 지갑을 안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블록체인으로 신원도 증명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그 종이 화폐도 이제 대체되고 그런 식으로 국가 기반 시설이 블록체인으로 깔리게 되면 거기 위에는 이제 퍼블릭 쪽이랑 연동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무궁무진하게 이쪽 산업이 이제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배우는 건 코어 강의예요. 그리고 코어는 어느 정도의 명령어의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명령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변화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큰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기회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잘 기술을 파악해가지고 뭐 수익을 올린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은 물론 화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올라가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이퍼레저 이더리움 이걸 지금 당장 돈도 안 되는데 왜 배워야 되냐면 이제 곧 이거를 꼭 알아야 기본 상식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찾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미리 이 강의를 상당히 빨리 들으시는 편이거든요. 지금 들으시면.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추가적인 공부를 이어나가시면은 이 블록체인 업계의 나중에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금은 여기는 국내에서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공채도 아직 거의 안 뽑다 보니까 뽑아도 이제 경력직 이런 것만 회사가 뽑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력직 뽑고 나면 나중에 당연히 공채로도 뽑겠죠. 신입사원들도 뽑고 회사들이 뽑기 시작하면 그쪽 사업을 더 활발하게 될 거고 국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법이나 제도가 정비가 되기 시작할 거고 정비가 언제 되고 이 기술이 뭐 어떤 밝혀지지 않은 문제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지금 잘 거래되고 10년 넘게 비트코인 잘 거래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는 막 시스템에 엄청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건 있었으면 바로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얼마 전에 2.0을 업데이트했는데 아직까지 잘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 강의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설명을 조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내가지고 좀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전반적인 거랑 우리가 왜 블록체인 배워야 되는지 약간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은 좀 더 이론에 가깝고 강의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지금은 기존의 시스템이랑 섞일 수가 없느냐, 블록체인 쓰면 블록체인만 쓰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처음에 블록체인 배울 때 가졌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랑 섞어서 써가지고 어떤 거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올릴지 또 어떤 건 블록체인에 올릴지를 계속해서 고민해가면서 판단해가면서 하는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개발, 뭐 웹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일반 개발 분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시다면 이제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DApp이라고 하거든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웹이나 핸드폰 어플을 다 포괄하는 말인데요. 그런 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정에서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희 위 캠퍼스에 있는 이제 웹 개발 강의나 뭐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강의 들으신 분들도 블록체인을 알게 되면 현재 커리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다 알면은 진짜 실제 프로젝트 들어가서도 의사소통을 다 해줘야 돼요. 블록체인 개발자의 포지션, 물론 기획자라면 거기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소통을 다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기존 시스템을 개발자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가지고 회의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된 부분 다시 설명해주고 블록체인 부분에 대한 개발도 뭔가 책임지고 해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블록체인 개발자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블록체인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기본 지식들은
다 알고 가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 위캠퍼스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랑 같이 들으시면 좋고 별개의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은 이제 데이터 위주로 흘러가지만 블록체인 쪽은 결국 분산 장부라는 건 결국 데이터베이스, 서버, 클라우드 쪽이랑 물론 인공지능도 이걸 다 알면은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도 이게 새로운 탈중화된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개발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식으로 섞어서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더 알고 가시면은 실제로 개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 이 강의가 처음이다, 개발 강의 중 처음이다 하면은 블록체인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가시는 건데 실제로 개발자로 활동까지 하시려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도 다 아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블록체인을 한다고 해서 블록체인만 아는 것보다 일반적인 개발 부분을 다 알고 블록체인을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이제 루트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블록체인 먼저 배우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획자나 이제 다른 포지션에 있는 분들 약간 블록체인을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이 강의만 듣고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도 알면은 개발자분들과 의사소통이 더 활발히 되겠죠. 근데 이제 비개발자 수준에서 지금 저희 강의를 소화하신다 정도 되면은 뭐 어느 회의를 들어가든지 간에 문제없이 다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이론 이제 실습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실습을 나갈 건데요. 블록체인이 저희가 실습을 하면은 사실 블록체인 실습 어떻게 해? 라는 의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채굴 실습 같은 걸 했는데 실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하면은 강의를 왜 찍겠습니까? 제가 채굴을 1도 안 하고 저는 채굴만 이렇게 쉽게 되면 채굴만 돌려서 비트코인을 먹고 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실제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 비트코인이면 이거 강의 한 달 뒤에 해야 돼요. 막 다운 다 받고 하면 엄청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개인 컴퓨터나 이런 걸로 돌려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네트워크 종류가 진짜 비트코인인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기초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실제로 화폐로서의 가치가 돼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실제 네트워크가 이제 메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통 메인 네트워크 어떤 거 써요? 여기서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러면 뭐 비트코인을 위한 플랫폼이 물론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인이 만든 이제 라인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인 블록체인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2달 정도 됐나? 서비스 오픈한 지. 한국 국내 서비스 오픈한 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메인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메인넷 못 써라고 말할 때의 메인넷이고요. 그 메인 네트워크란 건 결국 실제로 이 네트워크 돌아가는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의미합니다. 메인넷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두 네트워크 간에 연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이거를 따르게 연결시키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넷이 있습니다. 테스트넷은 메인 네트워크랑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되지만 테스트용이에요. 그래서 테스트용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화폐 자체가 가치를 지니진 않아요. 그래서 화폐 자체에 가치가 지니지 않는다는 거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똑같이 세팅해 놓고 테스트해보라고 만든 네트워크예요. 만약 저희가 거래소 개발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바로 실제 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소 개발하면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그 테스트를 진짜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하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4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한번 잘못 테스트했다가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증권 같은 것도 증권에서도 거래 사원이 한 명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린 회사도 있다고 뭐 봤거든요, 인터넷.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할 때는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 테스트 넷도 참여하기에는 진짜 용량이 너무 커서 개인 컴퓨터로 안 됩니다. 그 저희가 실습할 건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그 한마디로 로컬. 저희 컴퓨터 안에서 저희 혼자서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이퍼레저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다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되는 건 이 마지막 테스트용 네트워크. 저희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는 블록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비트코인 진짜 엄청 채굴할 거예요. 근데 그거 실제 비트코인이면 요거 강의비가 진짜 뭐 빌딩 값이어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채굴을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액수를. 근데 실제로는 못 쓰는 저희 컴퓨터에서만 만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다. 하지만 코어는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여기에는 진짜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를 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 기록이 다 있다라고 치면 여기는 저희가 실습을 할 때 따끈따끈하게 딱 만든 거고 저희가 보낸 기록만 있고 참여자도 저희 컴퓨터에서만 여러 개를 조작해가지고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학습용이라는 걸 미리 밝혀드리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채굴 해봤자 실제 거래소로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습 강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먼저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자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의 진짜 가장 큰 건 아까 말한 분산 장부가 있지만 합의 알고리즘까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제가 저한테 핵심적인 요소 2개 뽑아보라 그러면 합의 알고리즘, 채굴을 의미하는 비트코인에선 채굴이라고 하고 딴 데서는 뭐 투표나 메시지 시스템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합의 알고리즘과 분산 장부의 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혼자 만들게 되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긴 해요. 하지만 참여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분산 장부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분산 장부도 아닌 거죠. 내 컴퓨터에서만 데이터가 저장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운을 받으면 이 특정 레그 테스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 폴더 안에 파일이 막 생긴 걸 볼 거예요. 그럼 이게 분산 장부가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컴퓨터 안에 있는 그 폴더 안에 블록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게 결국 블록체인 혼자 분산 장부 시스템에서 혼자 저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실습이 많아요.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여기까지 하면 끝내고 마는데 실제로 분산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컴퓨터가 연결돼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습할 때 다른 컴퓨터까지 가져와가지고 연결시키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그 과정이. 그리고 컴퓨터도 2대가 필요한데 컴퓨터 2대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컴퓨터 하나에서 이제 2개의 그 다른 저장 공간이랑 접속 포트 같은 거를 접속하는 주소 같은 거를 조금 통로를 분리시켜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 2개의 이렇게 장부가 넣게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컴퓨터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다른 컴퓨터랑 분산 장부를 둘이서 하는 거겠죠. 이렇게 3개, 4개, 5개가 되면 3명, 4명, 5명에서 분산 장부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만들 게 월렛이라는
폴더랑 config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config는 내 컴퓨터의 설정 값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 값도 저희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책에 있는 것만큼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책은 약간 참고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쫙 풀어놨는데, 그게 되면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 부록 느낌으로 넣어둬서 그 자료에서 설정 값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업데이트가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할 때는 버전을 다 픽스해 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하든지 현재 버전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최신 버전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충분히 있고요. 블록체인 쪽은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명령어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암기 같은 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외워봤자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조에 대한 내용을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폴더가 두 개가 이렇게 생긴 거 볼 건데, 여기 안에 대한 블록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고 다른 폴더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에서의 정보가 저장된다의 정보는 비트코인 잔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한테 500만 원 줬다. 이런 정보가 그 철수 영이한테 500만 원 줬으니까 철수 0이 500. 이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게 지갑, 그 주소값, 계좌번호 같은 거, 계좌번호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건 실습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제니스 블록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제니스 블록은 첫 번째 블록이에요. 블록체인이 블록이 연결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을 제니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제니스 블록을 먼저 만든 것부터 실습을 할 거고요. 블록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습 때 제니스 블록에 대한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제네시스 블록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 블록체인 제니스 블록 참고해서 정보값을 바꿔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니스 블록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하이퍼레저에서 모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이 제니스 블록이고, 제니스 블록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블록이 계속해서 생성되게 되기 때문에 제니시스 블록에 기록된 블록 생성 시간이 해당 블록체인의 시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비트코인의 제니시스 블록이 탄생된 때는 뭐 언제다. 그래서 그 말은 그때부터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서 제니시스 블록을 생성하는데 성공했다 하면 그때부터 어디 회사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블록을 딱 만든 게 된 거죠. 그럼 그 블록체인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하면 제니시스 블록의 생성 시간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니시스 블록이라는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고요. 거래소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고, 사실 거래소 급의 초대형 유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블록체인이 아까 저희가 비트코인을 다운받을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달 전에 찾아본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정도 더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더 커졌겠죠. 그래서 지금 최소 150GB 이상의 용량이 필요해요. 그 비트코인 걸 다 다운받아 달려면. 그리고 다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일반적인 컴퓨터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무겁고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어떻게 사요? 저희가 컴퓨터에다 다 비트코인 분산장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거래소에서 이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라는 메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거래소 서버에서 비트코인도 다 다운받아놓고, 장부를 다운받아놓고, 이더리움도 다 다운받아놓고, 이오스도 싹 다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팔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아직은 이렇게 거래소에 있는 게 다 메인 네트워크인가요? 하면 그렇게 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요? 물론 나중에 진짜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여기 있는 게 다 메인 네트워크인 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개발 프로젝트에 전에 참여했던 그런 토큰이기도 한데 이런 거는 토큰이에요. 토큰이어가지고 특정 메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오스 같은 애들은 지금 위에 ERC20이나 ERC7에 같은 토큰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토큰이 있고 메인 네트워크에 있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개는 다른 개념이고요.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이런 토큰 거래를 이더리움을 하면 이더리움 계열에 있는 토큰들을 싹 다 거래할 수 있게 되겠죠. 이더리움 위에 있는 프로그램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이더리움이 하나의 그 블록체인 제2의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자주 된 이유가 이더리움이랑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서비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토큰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거래소에서 토큰을 구매했어요. 하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저희가 이더리움을 원래는 다 다운받아 써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다 다운받아 놓고 그거를 중앙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대신 거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빼고 싶으면 제가 실제로 출금 신청을 해요. 그럼 그때 제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제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여기다 보내주세요 하면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고 보내줍니다. 반대로 제가 이더리움을 딴 데서 갖고 있다가 옮겨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출금 요청을 하고 그럼 그때 거래소에서 한 지갑에서 다 갖고 있다가 제 개인 계좌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용 주소 이런 게 또 따로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거래소에서 개인의 그런 거래를 다 해주다 보면 이게 수수료가 발생해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이제 난관 중에 하나가 수수료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실제 개발할 때 되게 이슈가 많고 기획회의에도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참여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기획자들만 가지고 돈 서비스 기획이 안 돼요. 원래 중앙화된 시스템은 모든 게 다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진짜 개발 잘하는 기획자분이 있으면 기획자분 말 들어서 쭉 하면 되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그 모델 그대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수수료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수수료가 더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이어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결이 다 되면은 진짜 블록체인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블록체인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수수료 문제나 시간 문제 때문에 실제로 분산장부에 제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요. 그렇다고 저한테 제 지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가 그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수량을 홀딩하고 있다가 제가 출금 요청을 보내면 출금 수수료를 거래소에서 가져가고 남은 차액을 제 지갑으로 나중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개발할 때 저도 거래소에서 출금해가지고 수수료를 서비스를 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실제 메인넷 테스트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구매해서 이더리움을 빼서 실제 네트워크에 올린 것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 이오스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토큰도 그거고요. 뭐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토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약간 초창기에 잠깐 참여한 거고 지금은 한참 뒤에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거는 제가 참여했을 때랑 컨셉이 많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냥 초기 단계에서의 약간 논의 때 참여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코드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냥 네, 여기에 있는 토큰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 안 그래도 가격이 또 오르고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코인 종류도 너무 많고 메인 네트워크도 종류가 엄청 많고 뭐 합의 알고리즘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다 학습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딱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작은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갑 서비스를 한다 하면은 풀 노드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대신 운영해주는 그런 이더리움의 뭐 인퓨라든지 이런 노드 운영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노드 운영을 해주는 회사들 이렇게 노드 운영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거는 이런 거를 작은 프로젝트나 그냥 리스크를 관리하기 싫은 스타트업이나 뭐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회사들도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덜고 싶으면은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이런 지갑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메타마스크 쓰고 이런 건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지갑 서비스로 메타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볼 건데요. 그런 거는 이제 쓸 때 풀로드를 다 다운받아서 그 회사가 운영해주고 걔네가 API만 열어주면 저희가 뭔가 통로를 열어주면 그 통로 써가지고 저희가 다 다운받을 해서 24시간 동안 올려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요즘 클라우드를 써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서버를 직접 구입해가지고 회사에 놓고 가동시킬 정도의 규모가 안 되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그거 막 냉동 창고도 있어야 되고 막 그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관리 시설이나 이게 돈이 진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많이 놓습니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시설을 통째로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해주고 저희한테 공간을 빌려주고 시간당 비용을 받는 식이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거를 클라우드를 써서 운영해주는 회사한테 운영을 맡겨버려가지고 아예 부담을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참여자들이 다 다운을 받아서 참여해야 되냐 하면은 그게 아니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해주는 사람들이 통로를 열어줘가지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프로젝트인 경우엔 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인퓨라라는 서비스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게 장부가 점점 늘어나면 이거 언제 다 다운받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장부량이 상당히 말 그대로 줄이고 압축을 해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장부를 다운받고 있는 회사는 채굴자, 그 다음에 이런 노드 운영자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분산 장부를 실제로 갖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은 이미 장부를 다운받은 기업들이 받은 장부를 이렇게 기능을 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운영을 해줘가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중앙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100%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구조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하진 못하잖아요. 표를 막 다 써가지고 이렇게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건 좀 다른 예시가 될 수 있어서 취소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다 다운받아 쓸 수는 있지만 이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실제로 다운받아 쓰진 않고 다운받은 사람들이 통로를 열어줘서 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테스트 네트워크랑 메인 네트워크의 차이 다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이제 기존 시스템에도 이런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올리기 전에 테스트를 다 올리고 올려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테스트 안 하고 올렸다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서비스를 중지하면 띄워놓고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유저들이 엄청 불편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일반 기존 시스템에서도 개인 컴퓨터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괜찮으면 이제 실제 환경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주소만 공개 안 한 상태로 서비스를 체크하고 이게 모두 다 똑같으면은 실제 서비스의 마지막으로 점검까지 또 최종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를 배포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테스트 네트워크를 나눠놓은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시스템이라면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마이스큐엘, 포스트그레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PC나 웹 PC라는 웹이나 웹 PC도 있고 모바일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앱이나 웹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블록체인 할 때도 하이브리드면 이게 엮여서 나갑니다. 이런 개인 테스트 할 때는 블록체인도 개인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테스트 할 때는 이제 메인 최종 올리기 전 테스트는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하고 여기도 비공개지만 실제 환경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게 다 테스트가 끝나면 실제 환경에 메인 네트워크에 올릴 때 다 같이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만 진짜 블록체인 테스트가 더 중요한 이유는 블록체인은 분산장부잖아요.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번 올라가면 프로그램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시키는 뭐 함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기록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한번 기록된 건 지우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많이 하면은 블록체인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되게 그 기록도 다 남고요. 그 다음에 주소값을 업데이트를 하면 주소값을 똑같은 주소값에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소값을 버리고 새로 배포를 해가지고 새로운 주소값을 넣는 식으로 새로운 코드를 짜가지고 그거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전 거랑 호환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스트에 상당히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더 테스트에 대해서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 포지션으로 들어가든 개발 포지션으로 들어가든 이 테스트 단계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게 되실 거고요. 그때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을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하고 그 전에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 네트워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네트워크랑 실제 네트워크랑 이건 똑같은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만 다르고 블록이라는 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이 저장되는 공간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끼리 지금 연결이 되는 게 블록체인이고요.
요 그림은 비트코인 노드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컴퓨터 하나하나의 관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컴퓨터 하나하나가 다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거죠. 분산 장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참여자들은 이렇게 분산 장부를 다 다운받고 있진 않지만 노드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보통 사용을 이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실제 테스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이것 중에 하나의 컴퓨터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 참여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실제 테스트 네트워크 들어가서 한다 하면은 150GB에 해당되는 블록을 다 다운받아요. 그러면 다운이 되는 순간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요. 저도 하나의 노드로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테스트 네트워크나 메인 네트워크가 이제 다운을 다 받게 되면 되는 건데 이 경우를 실습해도 좋겠지만 저희가 다운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진짜 며칠이 넘게 걸리고 용량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는 테스트가 안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다운받았어요. 그럼 저희도 하나의 참여가 되는 거고 이제 개인 참여자들이 저희가 노드를 운영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API 만들어서 열어주면 다른 참여자들이 저희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록을 다 다운받으면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서 참여가 가능하고 개인 참여자도 이게 붙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서비스가 있다 치면은 그 서비스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 지갑 서비스나 이런 거를 해주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직접 노드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노드를 운영한 회사를 이 거래소가 사용해가지고 개인 참여자가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서비스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가 직접 운영을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다른 데다가 맡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이 대표적으로 인퓨라라는 게 있는데요. 인퓨라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인퓨라에서 몇 달 전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업데이트 이제 저희도 코어를 돌려보거든요. 그 코어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안 해놔가지고 잠깐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사용한 한 노드에 몇 개의 노드에 다 붙었었기 때문에 그 몇 개의 노드가 인퓨라가 제공하는 몇 개의 노드가 다 스톱돼 버리니까 거래가 다 스톱돼 버린 상황이 오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이게 그래서 탈중화가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덜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스톱됐다는 게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멈춘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참여자 한 명한테 여러 개인 참여자들이나 서비스들이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얘가 그 회사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진짜 여러 개가 있고 여러 서비스 한 개의 서비스엔 진짜 개인 참여자들이 훨씬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비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마비된 게 아니라 이걸 제공하는 서비스가 막혔기 때문에 얘가 막히니까 얘한테 연결된 여러 거래소나 지갑들도 막히고 이게 거래소나 지갑들이 막히니까 개인 참여자들이 사용하던 사용자들도 다 막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앞으로 뭐 기사 같은 거 뜨실 때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 깊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이건 다른 블로그에서 보고 나머지는 다 제가 만든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블로그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출처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 블록에 대해서 지금 구조를 안 봤잖아요. 그래서 블록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헤더 값이 있고 이 헤더 값을 해시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면 그 블록에 하나 블록마다 하나씩 있는 해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헤더 값 말고 이제 다른 부분에는 트랜잭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가. 철수가 영한테 500만 원 줬다 이런, 뭐 영희가 철수한테 다시 300만 원 줬다, 철수가 영한테 다시 200만 원 줬다, 이런 거래 내역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트랜잭션 하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rom 누구한테서 보면 from to value가 있잖아요. 철수가 영희한테 5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 해시가 나오죠. 해시가 여기 있는 걸 또 묶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철수가 영한테 501만큼 줬다 하면 이 tx 해시가 잘못 나오게 됩니다. 이 tx 해시가 잘못 나오면 이 tx 해시를 다 해시해서 만든 게 또 머클 루트이기 때문에 머클 루트가 잘못 나오게 됩니다. 머클 루트가 잘못 나오게 되면 이 머클 루트를 포함해서 만든 게 블록 해시가 블록 해시가 잘못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를 해시에 해시를 했기 때문에 철수가 영희한테 499원을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바뀌어서 블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블록이 해시 값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조그만 내용의 조작이라도 있으면 이 해시 값이 현재 블록 해시 값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조작된 게 그냥 티가 바로 나버려요. 그 기존에 약간 공금 횡령 같은 거 할 때 되게 액수 조금씩 하면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썼다 하면은 암호 함수를 태우는 과정에서 값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들켜버려요. 그냥 블록체인으로 저희 회사 장부 관리한다, 이런 점심식대로 누가 500원 더 썼어요. 그러면은 그 장부에 있는 아이디 번호 자체가 바뀌어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조작이 어렵고 비교와 체크하기는 훨씬 쉽겠죠.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라이트 노드라고 해서 블록 헤더 값만 다운받는 노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풀 노드는 이제 분산 장부를 싹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내역까지 다 갖고 있는 거고, 라이트 노드는 여기 있는 헤더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블록체인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걸 할 때, 뭐 기본적인 뭐 설명이나 이런 걸 할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철수가 영희한테 500만 원만큼 보냈습니다 라는 걸 해시하면 TX-ID가 나오고, 이 거래 하나하나가 묶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TX-ID가 하나씩 나와요. 그럼 그 TX-ID를 묶어서 다시 해시하면 머클 루트가 나옵니다. 거래 하나하나를 다시 해시를 하면 머클 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머클 루트만 비교를 하면은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헤더 값만 알면은 얘가 조작됐는지 안 조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노드 같은 경우는 조회만 가능한 건데요. 분산 장부를 기록은 안 하고 분산 장부를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 장부에 기록은 안 한다는 건 분산 장부에 참여해서 보내진 않고 철수와 영희만 거래를 한다. 근데 다른 반 친구들도 그 거래를 다 보고 싶다면, 난 거래는 안 하겠지만 거래 보고 싶긴 해 하면은 블록 헤더값만 다운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거죠. 이러면 용량이 확 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실습하기엔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큰 용량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하는 거고요. 이런 머클 루트 값은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뭔 소린지 모릅니다. 이거는 왜냐면 뭔 소린지 모르라고 알아놓은 암호값이기 때문에 뭔 소린지 몰라야 정상이고요. 해시는 그냥 대놓고 너 이거 절대 풀지 마, 너 이거 못 풀게 만들 거야. 누군가 해시를 보고 원래 이걸 유추해냈어요. 그러면은 걔는 버리고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대회가 이제 암호학 분야에서 있어가지고 개발에서 우수한 암호학 알고리즘 가진 해시도 또 유형이 여러 개거든요. 해시 암호학이, 암호화 함수가. 그래서 그 암호화 함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SHA-256이라는 해시를, 케캅256이나 SHA-256이라는 해시를 많이 쓰는데 이게 나중에 딴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해시를,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마다 뭐 다 다르겠고요. 아무튼 이 해시를 블록체인에선 다 사용해가지고 이 암호학 알고리즘 통해서
개념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무언가가 요소를 해시 암호를 해서 간단하게 id 값 하나로 묶어버리고 해시 값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묶은 거를 다시 해시를 해가지고 묶은 거를 블록의 헤더라는 공간에 저장시켜서 여기에 조그만큼의 변화가 있으면 이 값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조작된 게 확 티가 난다. 딱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제 블록이 연결되는 거를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니스 블록이 있어요. 1번 블록 만들어요. 근데 제니스 블록에 포맷이 ABC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채굴을 실제로 할 때 그 포맷을 가져와서 채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맷을 가져온 경우에서 바뀌는 데이터만 살짝 바꿔서 블록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넣어서 특정 값을 맞추면 비트코인에서 채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 값을 계속 노가다로 대입을 해요. 여기서 비트코인에서는 논스 값이라고 하는데 논스 값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대입을 해요. 대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물쇠를 묶어내요. 그다음에 이 자물쇠를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이걸 차근차근 다 풀 수 있을까요? 정답은 1번부터 999번까지 번호를 다 자물쇠를 돌려가면서 대입을 싹 다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자물쇠를 풀었어요. 근데 자물쇠 난이도를 점점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많고 비트코인 원하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굴자들도 늘어나겠죠. 채굴자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굴하는 사람들을 이제 혼자서 채굴이 안 돼요. 그럼 채굴 마이닝 풀을 만들어서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0번부터 99번까지는 철수가 대입해라. 100번부터 199번까지는 영희가 대입해라. 그 다음에 200번부터 299번까지는 민수가 대입해라. 이렇게 각각 나눠서 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닝 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블록 채굴을 하게 된대요. 그 과정에서 이전 블록에 대한 블록 템플릿을 가져와가지고 제니스 블록에서 나온 그 블록 템플릿을 가져와서 거기서 데이터 값, 트랜지션 값이나 데이터 값 정도만 바뀌고 다음 블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제니스 블록 ABC가 돼 있으면 1번 블록 A, B, C 다시 이 정도의 살짝의 변화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구조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블록마다 구조가 다 다른 게 아니라 블록 구조는 다 똑같고 안에 있는 데이터 값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블록 구조는 제니스 블록을 보시면은 그 블록 맨 처음 블록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처음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한 걸 그대로 하는 건데 조금 더 어렵게 바꿔봤어요, 내용을. 트랜잭션 이렇게 있죠? 있으면은 이걸 해시라는 암호학 함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머클 해시가 나오게 돼요. 트랜잭션 하나하나를 해시를 하면 TXID가 나오게 되고 TXID 하나하나를 다 해시를 또 하면은 머클 해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클 해시가 블록 헤더 안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블록 헤더 안에 버전, 블록체인 버전, 비트, 프레비어스 블록 해시, 타임, 머클 해시 논수가 있는 논수는 아까 말한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고 타임은 블록의 생성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버전은 비트는 그 버전 정보나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래서 머클 해시, 논스, 프레비어스 블록 해시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프레비어스 블록 해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 블록의 블록 정보 값을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실 때 이런 해시 값을 많이 볼 거예요. 여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해시 값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거 실습할 때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다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고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고 거기다가 약간 추가를 해가지고 그림을 덧붙여 봤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보낸 사람이 이제 트랜지션을 보내야 돼요. 철수가 영희가 민수한테 민수가 철수를 막 계속 보내요. 그러면 그게 mem풀이라는 곳에 쌓이게 됩니다. 트랜지션이. 그러면 멤풀에서 쌓이게 되면 여기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철수와 영희 거래를 체결해주면은 수수료로 500만 원 중에 500원 드립니다. 영희랑 민수는 500만 원 중에 300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
가격 딱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 보상도 얻지만 여기 안에 넣는 수수료 보상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얻어가는 게 채굴료랑 거기 안에 거래 수수료 두 개를 다 먹어요. 나중에 채굴 보상이 커졌는데 거래 수수료 자체가 화폐 가치가 올라가서 충분히 가격되면은 채굴 보상이 떨어져도 채굴 보상이 떨어져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이 수수료 보상을 먹기 위해서 계속 채굴을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채굴 수수료만 해도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안정화되면 채굴자들이 계속 채굴하게 만든 동기로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채굴자들은 비싼 애들을 먼저 담을 겁니다. 돈 많이 주는 애는 당연히 담을 거예요. 블록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장부에 한 장 한 장이 블록 하나하나로 했잖아요. 그럼 분산 장부에서 기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량이 달라진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조작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비싼 순서대로 받아와서 트랜잭션 처리해 줄 겁니다. 수수료 많이 주는 애를 넣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면.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블록이 취소가 되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내 거래가 날아가는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메모리 풀로 거래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메모리 풀에 들어간 거래는 이제 트랜잭션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전파 속도에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더 긴 블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셀피시 마이닝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채굴해놓고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뭐 공격 기법도 있고요. 되게 여러 기법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할 때 더 긴 쪽을 선택합니다. 블록 넘버가 더 높은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블록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컨퍼메이션 넘버를 기록해서 이것도 이따가 다 살펴볼 거예요. 실습 시간에. 이제 아무튼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거래가 취소될 확률이 적은 이유는 블록이 바뀌어도 거래가 취소될 확률이 적은 이유는 수수료 많은 애들을 담아서 놓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취소가 되면 다시 메모리 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만약에 취소가 됐다 하면 다시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음 블록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1, 2, 3으로 해서 연결돼 있고 얘는 2, 3, 1, 2, 3으로 해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얘가 1, 2고 2, 3이라고 쳐도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을 살펴보면 그 뒤에 정보가 메모리 풀에서 들어왔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한마디로 거래가 취소가 돼서 완전히 취소가 되지는 않지만 모든 트랜잭션 다 이런 메모리 풀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습 시간에 메모리 풀까지 살펴봅니다. 상당히 자세히 살펴보는 축에 속하고요. 이 정도면은 비트코인 코어도 실습을 되게 깊게 들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신 잘 안 다루는 영역이 뭐냐?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핵심적인 기술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기술들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해서 현업 트렌드를 계속 공부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강의를 1월에 봤는데 1월에 보고 3월에 다시 봤다 하면 그때 2달 동안 트렌드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핵심, 코어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본 컨셉을 안 보이죠. 물론 여기에 있는 실습에 있는 명령어 나중에 최신 버전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구조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구조를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론 정리하면서도 반복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부분은 이거 하나하나 실습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강의를 편하게 들으시고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저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고요.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또 왜 이렇게 밑밥을 깔았냐면 되게 어려운 거 설명드릴 거예요. 또 요거는 사실 알아두면 좋거든요.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는 거는 개발자로서나 기획자로서나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관련 면접 같은 데서도 이런 거 질문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나오거나 기본적으로 이해한다고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경험이 실제로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실제로 다 코드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 거래소의 플로우랑 거나 특정 서비스의 플로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성을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 하는 건데 자 이게 이론 시간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 이렇게 딱 두 장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 두 장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만 보시고 실습 시간에 다시 복습해가면서 더 심화된 내용 이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비트코인을 일반인이 거래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 거래소에 들어와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매수를 누르고 뭐 입금 출금 뭐 이런 거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할 때 제가 1, 2, 3, 1, 2, 3 구매 요청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딱 하면은 거래소 웹이나 앱 아까 방금 창으로 띄운 그런 웹 서비스 같은 걸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요. 프론트엔드 쪽이고 거래소 서버는 이제 백엔드 쪽 서버 사이드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클릭을 하면은 서버로 API가 호출돼 가지고 1 이더리움 구매 딱 왔어요. 그러면 1 이더리움 구매를 서버로 와서 바로 구매를 해줘 버리냐? 그게 아닙니다. 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기록해요. 현기가 3 이더리움을 샀구나 하면은 3 이더리움을 내 지금 만들어서 자 3 이더리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 문제랑 트랜스 속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해줄 수 있는 건 싹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놨다가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사가지고 실제로 나 이더리움 가스비 트랜잭션 비용으로 써야지라고 빼가지고 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은근히 많을 수 있지만 저희 개인 입장에서 사용해보면 보통 비트코인 사서 빼서 쓰진 않고 들고 있다가 거래소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딱 팔아버리잖아요. 야, 쌀 때 사놔라. 나중에 비쌀 때 팔려고 사지? 쌀 때 사놔. 왜냐면 우리 이더리움 써서 프로젝트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쌀 때 사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서 이제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이거 다 정리해놔요. 막 구매 요청이 막 미친 듯이 쇄도하면은 싹 정리해놔요. 얘네 데이터베이스 중앙 데이터베이스 정리해놓고 한 번에 묶어서 트렌치를 보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후에 1시에 샀다가 다음날 오후 1시 다시 팔았어요. 가격 떨어져 불안해. 팔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트랜잭션을 다 읽히면은 수수료 가격까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속도도 느리고. 사람들 한국인들 특히 증시 이럴 때 팔렸는데 자 기다려주세요. 채굴 중입니다. 채굴 중입니다. 이게 되면은 미치죠 사람이. 지금 몇 초만 두고 봐도 지금 왔다 갔다 엄청 해요. 이거 이런데 사람들이 기다려줄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되거든요. 10분까지 기다려줄까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실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내가 내 지갑에 넣어놨다가 빼놨다가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샀다는 기록만 남겨놓고 실제로 딴 사람한테 팔 때는 다른 매도하면서 팔 때는 그 매도해서 매수한 사람한테 데이터만 수정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빼서 쓰려면 출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수수료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써볼 이유가 없을 텐데 갑자기 거래소 불안하다. 나는 내 하드웨어 지갑에다가 비트코인 옮겨놓고 싶어. 뭐 내가 쓰는 거래소가 털리면 어떡해?
이런 고민인 사람은 출금 요청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거래소에서 보내줍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만 이렇게 보내고, 내 구매 같은 거나 이것도 묶어서 한꺼번에 트랜지션 처리해주지, 거래소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트랜지션을 들어온 족족 다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록체인 기반 그 댓글 조작 막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분산정보에 저장해서 댓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댓글이 생길 때마다 다 넣어버리면 그 트랜지션 수수료 댓글이 확정되기까지 10분이 걸려요. 뭐 10초가 걸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베이스 넣어놓고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해 줍니다. 아니면 그걸 또 해시를 해가지고 해시값만 저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됐는지 안 조작됐는지를 막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해시값을 넣고 해시값만 저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쓰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때 이더리움의 경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요. 대부분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이제 실제로 막 세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부스를 차려보기도 했고요. 이제 부스 운영자로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해보기도 했고, 딴 데 가가지고 보기도 했고, 여러 거를 다 살펴봤는데 거의 다 토큰 정도 수준까지만 블록체인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런 문제 때문에 추후 계획에만 남겨놓은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면은 지금 대부분 토큰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나중에는 엄청 많아지겠죠. 물론 토큰이 아닌 서비스도 만들어 봤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토큰은 쓰긴 쓰였습니다. 그 토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계랑 마찬가지로 토큰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토큰 없이 만들 수 있고 토큰 이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대부분이 토큰이란 거지 토큰이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토큰 개념이 있어야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진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대부분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토큰이 많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말한 노드 운영자 인퓨저가 있죠. 이제 이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희가 탈중앙화 앱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 얘는 비트코인 아니고 이더리움이라고 쳐보거나 아니면 일반 서비스라고 해볼게요. 댓글 조작 서비스로 해볼게요. 댓글 조작 방지를 블록체인 합시다 서비스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댓글을 막 쓰겠죠? 웹, 앱 이런 데서 막 쓸 거예요. 댓글을. 그럼 거래소로 그 댓글 정보가 올 거고 그럼 여기에 댓글이 이렇게 막 달릴 겁니다. 댓글 같은 거를 그럼 해시해서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거를 블록체인에 저장시켜요. 근데 바로 보낼 수 있죠?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서비스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퓨라라는 노드한테 이제 처음에는 웬만한 사용자는 이제 테스트용이나 이제 작은 서비스는 무료로 해주고 또 유료 서비스 하면은 그 양을 늘려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퓨라를 엄청 많이 씁니다. 인퓨라를 써가지고 인퓨라 정보를 넣고 API를 통해서 인퓨라가 얘가 블록체인 장부를 다 다운받고 저한테 API라는 통로만 열어주는 거예요. API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정확성보단 이해에 더 가깝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API는 한마디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명령어 리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명령어 리스트를 받아서 명령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연결해 줄 수 있는 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다운을 다 받았는데 얘네한테 데이터를 보내주면 얘네가 대신 블록체인에 기록시켜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랑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면 그걸 통해서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대신 넣어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한테 좀 의존적이긴 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커다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적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를 될 여력도 없고 막 조작을 걱정할 필요도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인퓨저 같은 걸 사용해서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대회 같은 것도 혼자서 또 나가보고 뭐 팀 짜서 또 나가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테스트 네트워크랑 인퓨라를 같이 섞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인퓨라 써봤는데 되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키 하나만 넣으면은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를 저희가 다 다운 받고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되고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간단하게만 하면 이건 실습 시간 때 다시 했기 때문에 패스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때 특정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는 형태고요. 그걸 D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D앱에서도 D앱 서비스를 하는 쪽이 노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노드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장부를 싹 다 다운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많이 써가지고 하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이런 노드를 대신 운영해주는 운영자한테 요청을 보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요청을 보내는 것도 저희가 블록체인 데이터 막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로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명령어 리스트가 쫙 뽑힌 애들 서비스도 있어요. 업비트라는 개발소에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에 있는 그 루니버스라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루니버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루니버스라는 그 서비스에서 이제 이런 그 운영 같은 거를 아예 다 해주기도 하고 이제 삼성에서 넥스를 냈어도 이렇게 API 다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고요. 라인 블록체인도 제가 최근에 개발대에 나가서 지금 최종 결선까지 지금 이번 주에 나가는 상태인데 제가 써보니까 API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백엔드 부분도 블록체인 부분을 몰라도 이 컨셉만 알고 있으면은 API를 그냥 써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API가 다 요청되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책임을 다지기가 부담스럽다 하면은 여긴 대신 사용료가 좀 더 비쌌거든요.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제가 리서치를 다 해봤어요. 근데 이런 API 제공되는 애들은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규모가 크거나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굳이 이런 네트워크를 쓸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다 다운받았으면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로 되게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블록체인에 대한 그냥 컨셉 정도만 이해하고 이런 API 제공되는 서비스를 해소하면은 기존 개발자분들이라면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만 있어도 이 API 금방 써가지고 금방 서비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핵심 개념만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구현하고 우리가 더 주체적으로 가지고 컨트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부담을 덜 든지 약간 이거는 기획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개발자분들이라면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제 이런 대안이 있고 메인 네트워크 종류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면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면 이런 식이 장점이고 저희 현재 개발 인력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인퓨라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개발 강의를 이제 여기 사전치기 얻으신 분들 개발 강의를 듣고 이 부분 다시 들어보시면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 강의는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부터 비트코인 실습부터 해서 이더리움 실습 그리고 하이퍼레저 실습까지 하면서 지금 배웠던 전체적인 이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이론 강의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